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내 코끝을 삿대질하며 날카롭게 소리를 질러댔고 한 달에 고작 200만 원을 벌어오는 남편이라는 작자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게임기를 두드리며 건성으로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 그 인간들은 아마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은 내 통장을 싹싹 긁어 마련한 것이며 양문형 냉장고부터 스마트 비데까지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가 죄다 내가 해온 혼수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보고 나가라고? 좋아. 내 것 중엔 반을 한 오라기도 남겨두지 않고 싹 다 가져가 주지. 그날 밤 시멘트 벽바닥만 덩그러니 남은 집구석을 바라보며 나는 얼음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는 그들이 미쳐 날뛰는 꼴을 조용히 감상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여주인공이 어떻게 통쾌한 반격을 시작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어록에서 둔탁한 비프음이 울리고 이어서 금속 잠금 장치가 찰칵하며 풀리는 소리가 났다. 무거운 현관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나를 반긴 것은 따스한 불빛이 아니라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시큼하고 퀴퀴한 악취였다. 그것은 푹 쉬어버린 묵은지와 먹다 남은 갈치 뼈다귀의 비린내가 뒤섞인 냄새였다. 환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10월의 마포구 전셋집 안에서 그 냄새는 마치 살아 숨쉬는 괴물처럼 짙게 뭉쳐 내 콧속을 파고들며 눈가를 시큰거리게 만들었다. 나는 현관 센서 등 아래 우두커니 섰다. 회사에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느라 7일 밤낮을 꼬박 세워 얻은 편 2통이 마치 녹슨 못으로 관자놀이를 쾅쾅 내리찍는 듯한 고통으로 밀려왔다. 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야 할 대리석 바닥에 시선이 꽂혔다. 그곳에는 4-5켤레의 신발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뒷굽이 달아빠졌으면서도 내 맞춤형 구두를 건방지게 짓밟고 있는 짝퉁 명품 구두였다. 만날 한도 초과된 신용카드나 긁고 다니는 시누이 최은혜의 신발이었다. 그 애는 또 연락 한 통 없이 뻔뻔하게 이곳을 무료 호캉스라도 온 양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싸구려 구두 바로 옆에는 진흙이 잔뜩 묻은 낡은 검은색 단화가 놓여 있었다. 내 위장이 통제할 수 없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신발이었다. 그때 센서 등이 깜빡하더니 이내 꺼져버렸다. 어둠이 깔린 거실 너머로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슬리퍼가 마룻바닥을 끄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기어들어 오는 거냐? 거실 메인 조명이 탁 켜지면서 눈을 찌를 듯한 하얀 불빛이 순식간에 내 시야를 앗아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오른팔을 들어 눈을 가렸다. 극도의 피로와 저혈당 때문에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가까스로 빛에 적응했을 때쯤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 박명숙의 얼굴이 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녀는 짙은 보라색 꽃무늬 몸빼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철수세미처럼 뽀글뽀글하게 볶은 파마머리가 그녀의 거친 숨소리에 맞춰 위아래로 들썩였다. 쾅! 귀를 때리는 파열음. 시어머니가 하얀 사기 반찬 그릇을 내가 200만 원이나 주고 산 화이트 오크 원목 식탁 위에 거칠게 내리친 것이다. 그릇은 식탁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가 모서리에 부딪히고서야 간신히 멈춰섰다. 그 안에 반쯤 남아있던 깻잎장아찌와 시뻘건 고춧가루 양념이 핏자국처럼 사방으로 튀었고 번들거리는 붉은 국물 몇 방울은 내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밑단에까지 튀어 얼룩을 남겼다. 지금 시간이 몇인 줄이나 알아? 새벽 1시야. 이 뼈대 없는 집안에서 자란 기집애야. 남편 내줘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짓거리니? 내일 분리수거는 어쩔 작정이야? 주방의 음식물 쓰레기는 곰팡이가 슬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잖니. 내깎게 쥐꼬리만 한돈 좀 벌어온다고 유세 떠는 거냐? 이 집구석에서 넌 주방 하나 제대로 치우지 못하는 쓸모없는 식충이일 뿐이야.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휑한 거실을 울리며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일평생 주방 세제에 담겨 마디가 굵어진 집게 손가락을 불쑥 내밀어 내 코끝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해댔다. 생마늘의 알싸한 냄새와 그녀의 몸에서 나는 싸구려 화장품 냄새가 뒤섞여 마치 숨막히는 그물처럼 내 목을 옥죄어 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트렌치코트 위로 번져가는 붉은 얼룩만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옷감에 오리 고추기름을 서서히 빨아들이는 모습은 마치 지난 3년간의 내 결혼 생활이 이런 자잘하고 악독한 일상에 조금씩 갉아먹히고 부식되어 온 것과 같았다. 한때는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고 믿었다. 이 숨막히는 순간 기억의 두기 강제로 무너져 내렸다. 3년 전 겨울, 내가 독감에 걸려 39도까지 열이 올랐을 때 최민주는 바로 이 시간, 새벽 1시에 펑펑 쏟아지는 눈을 뚫고 뜨끈한 전복죽 한 그릇을 품에 안은 채 내 원룸 앞까지 찾아왔었다. 추위에 새빨갛게 언 손으로 내 손을 꼭 쥐며 그는 눈시울을 붉힌 채 말했다. 지아야, 앞으로는 내가 너 돌봐줄게. 내 눈에 눈물 나는 일 절대 없게 할 거야. 우리 엄마도 널 친딸처럼 아껴주실 거고 결혼식 날 화려한 혼주 한복을 차려입은 박명숙은 하객들 앞에서 내 손을 잡고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 아들이 광화문에서 일하는 수석 데이터 분석가랑 결혼한다며 연봉도 빵빵하고 배운 집안 딸이라고 자랑하기 바빴다. 하지만 그 화려한 쇼가 막을 내리고 내가 오롯이 내 돈으로 마련한 보증금 5억 원짜리 전셋집이 그들 일가의 무료 현금 인출기이자 별장으로 전락해버린 순간 그 따뜻했던 전복죽은 완전히 쉬어빠진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오늘 내게 집어던져진 저 처참한 찌꺼기로 변해버린 것이다. 아, 시끄럽게 진짜. 사람 잠 좀 자자는데? 안방 문이 신경질적으로 벌컥 열렸다. 한때 눈밭에서 나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내 남편은 지금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수면 바지 차림으로 하품을 쩍쩍해대며 불룩 튀어나온 배를 벅벅 긁으며 걸어 나왔다. 그의 시선은 잔뜩 독이 오른 어머니의 얼굴과 얼룩진 내 트렌치코트를 훑고 지나갔지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미간을 찌푸렸다. 얘야, 강지야. 너 한밤중에 무슨 똥 씹은 표정이냐? 어머니 비위 하나 못 맞춰드려? 어머니가 멀리 경기도에서 얘까지 오셔서 집 봐주시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화를 둬도? 빨리 가서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리고 주방 싹 다 치워놓고 자. 최민준의 말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짜증이 잔뜩 묻어났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휙 돌아서서 냉장고로 가더니 얼음물 한 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입가를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리자 그는 시원하다는 듯 끄억하고 트림을 했다. 그 순간 내 몸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어떤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마치 시베리아 한파와도 같은 지독한 냉기였다. 발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그 차가운 기운이 순식간에 내 모든 감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눈앞에 이 남자, 그 뻔뻔하고 당당한 낯짝을 보고 있자니 문득 이 모든 상황이 미치도록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너 지금 뭘 실실 쪼개고 있어? 돌았니? 시어머니는 내 입가에 번진 미소를 보더니 엄청난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한층 더 앙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다. 내년 그 초상 치른 듯한 낯짝만 보면 재수가 옴부터. 내가 전세금 좀 냈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내 아들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 지난 1년 동안 이 말은 좋게 10번은 넘게 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알량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최민준이 입에 발린 소리로 달래는 것에 넘어가 피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걸레를 들고 내가 어지르지도 않은 쓰레기들을 치웠다. 하지만 오늘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가 밀쳤던 어깨깃을 탁탁 털어냈다. 내 움직임은 극도로 느릿했고 관절 하나하나의 미세한 움직임마저 내 머릿속에서는 슬로모션처럼 재생되었다. 손끝에 스치는 트렌치코트 옷감의 거친 촉감이 느껴졌고 차분하면서도 힘찬 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다. 좋습니다.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진 내 목소리는 온기라곤 한 점 없는 쇳덩이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몸을 돌려 뚜벅뚜벅 거실을 가로질러 베란다로 통하는 통유리 창을 활짝 열어젖혔다. 10월 늦은 밤의 차가운 칼바람이 한강의 물기를 머금은 채 순식간에 밀려 들어와
거실에 찌들어 있던 그 역겨운 김치 냄새를 흩어버렸다. 트렌치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차가운 금속 케이스가 손바닥에 닿았다. 엄지손가락으로 능숙하게 화면 잠금을 풀고 연락처를 열어 이미 보름 전에 저장해 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손끝은 단 한 치의 떨림도 없었다. 여보세요. 서울연합 포장이사죠? 네, 일전에 VIP 야간 긴급 서비스 문의드렸던 강지아입니다. 주소는 마포구고요. 네, 지금 당장이요. 20분 내로 무조건 오셔야 합니다. 제일 큰 대용량 이사 바구니랑 전문 철거 공구 싹 다 챙겨서 오세요.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오늘 밤 안에 이 집 다 비워버릴 겁니다. 통화를 마치고 뒤를 돌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와 최민준이 마치 굳어버린 석상처럼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최민준의 손에 들린 얼음물병은 허공에 멈춰 있었고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미세한 톡톡 소리를 내고 있었다. 시간이 이대로 멈춰버린 것만 같았다. 30분 후 귀를 찢는 듯한 초인종 소리가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이 아파트의 거짓된 평온을 갈갈이 찢어놓기 전까지는 나는 걸어가서 현관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건장한 체격에 짙은 남색 유니폼을 맞춰 입은 이사센터 직원 6명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들은 저마다 커다란 파란색 플라스틱 이사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묵직한 작업화가 대리석 현관 바닥을 밟을 때마다 섬뜩할 정도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널찍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숨이 턱 막힐 듯한 위압적인 사내들의 기운으로 가득 찼다. 강지아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연합 포장이사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작업반장이 모자를 벗으며 내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제야 충격에서 헤어나온 시어머니가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당신들 뭐야? 누가 함부로 남의 집에 들이닥치래. 나가. 당장 안 나가. 민준아, 빨리 경찰 불러. 강도야, 강도. 최민준은 허둥지둥 물병을 내려놓고는 작업반장을 향해 더듬거리며 소리쳤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 내 집인데 누가 맘대로 들어오라고 허락했어. 나는 그들의 무능하고 찌질한 발악을 가볍게 무시했다.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의 지퍼를 열자 금속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아수라장 속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들렸다.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칭칭 감긴 하얀 실을 풀고 가지런히 정리된 구매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혼수 리스트를 한 움큼 뽑아냈다. 종이 무더기가 백열등 불빛 아래서 차가운 광택을 뿜어냈다. 나는 리스트를 들고 반장 앞으로 다가가 내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안방 옷장에 걸린 남자 헌옷 2벌이랑 작은 방에 있는 저 여자 싸구려 구두만 빼고 이 리스트에 적힌 물건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빼주세요. 속도 내주십시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는 이 집에 제 물건이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작업반장은 리스트를 건네받아 빠르게 훑어보더니 투박한 얼굴에 프로다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자, 형님들, 작업 들어갑시다. 반장의 구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6명의 직원들은 순식간에 고도로 훈련된 철거 기계로 돌변했다. 널쩍한 투명 공업용 테이프가 거칠게 뜯기며 허공을 찢는 듯한 파열음이 울렸다. 2명의 직원이 곧장 주방으로 직진하더니 1,000만 원짜리 맞춤형 양문형 스마트 냉장고를 능숙하게 끌어냈다. 육중한 바퀴가 마룻바닥을 짓누르며 소름 끼치는 삐걱 소리를 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싸들고 온 온갖 악취를 풍기는 반찬통들과 냉장육이 잔뜩 쑤셔 박혀 있었지만 직원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서랍재 뽁뽁이로 빈틈없이 칭칭 감아버렸다. 아이고, 맙서사, 부처님 반토막아. 당신들 지금 무슨 짓거리야. 저거 내 김치야. 내가 꼬박 하루 진종일 담근 내 김치라고. 시어머니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테이프를 손톱으로 뜯어내려 발버둥을 쳤다. 한 직원이 재빠르게 그녀를 가로막으며 싸늘한 얼굴로 경고했다. 아주머니, 비키십시오. 이거 고객님 개인 재산이라 파손되면 아주머니가 물어내셔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거실 벽 쪽에서 귀를 찢는 듯한 전동 드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트월에 고정되어 있던 85인치 8K 고화질 TV가 통째로 뜯겨나갔다. 새까만 액정 화면 위로 백지장처럼 질려버린 최민준의 얼굴이 비쳤다. 강지야, 너 미쳤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드디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최민준이 내 앞으로 뛰쳐나와 허공에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소리를 질렀다. 한밤중에 무슨 지랄병이 도진 건데? 그 TV 당장 내려놔. 내 플스 모니터란 말이야. 그의 악다구니가 끝나기도 전에 작은 방 문이 쾅 하고 열렸다. 훌렁훌렁 파인 노출 심한 파자마 차림의 시누이 최은혜가 덜 깬 눈을 비비며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로 꽥소리를 질렀다.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다들 뭐 하는 거야? 진짜 꺄. 그녀의 비명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직원 2명이 가차없이 작은 방으로 밀고 들어갔다. 야, 당신들 왜 내 컴퓨터 선을 뽑고 난리야. 나 지금 자동사냥 돌려놨단 말이야. 최민준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직원의 손에 들린 본체를 빼앗으려 들었다. 그래픽카드에서 푸르스름한 LED 불빛이 번쩍거리는 최고급 사양의 조립식 컴퓨터. 그것은 지난달 그가 나를 졸라 내 신용카드 가족카드로 500만 원이나 긁어서 산 물건이었다. 선생님, 작업 방해하지 마시고 비키시죠. 직원은 인정사정 없이 그를 밀쳐내고는 단숨에 전원 코드를 뽑아 무거운 본체를 파란 이사 바구니에 처박아 버렸다. 강지야, 당장 저 사람들 멈추라고 해. 너 진짜 돌았어? 집구석을 아예 박살을 낼 작정이야. 최민준이 내게 침방울이 튈 정도로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쳤다. 나는 반보쯤 뒤로 물러서며 그 역겨운 입냄새를 피했다.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추악해진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단 한 줄기의 동요도 일지 않았다. 박살을 내. 아니, 난 그저 내 것을 되찾아가는 것뿐이야. 나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이 집에 있는 가구 하나, 가전제품 하나, 심지어 지금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최고급 양모 러그까지 전부 다 내가 결혼 전에 내 돈 주고 사온 혼수품이잖아. 어머니께서 나보고 당신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내 물건들도 싹 다 챙겨서 나가드려야지. 안방 화장실 쪽에서 변기수도 밸브가 강제로 잠기는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이내 몽키 스패너로 너트를 푸는 금속 마찰음이 이어졌다. 150만 원을 주고 설치했던 최고급 스마트 비데마저 무자비하게 뜯겨나가고 있었다. 아파트 전체가 미친 듯한 물리적 해체 작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테이프 뜯는 소리, 전동 드릴의 굉음, 무거운 짐이 바닥에 쿵쿵 떨어지는 소리들이 한데 뒤엉켜 한편의 복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으리으리했던 거실이 불과 10여 분 만에 쑥대밭으로 변해버린 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벽에는 흉측한 구멍들이 뻥뻥 뚫렸고 바닥에는 물건을 질질 끈 자국이 난무했다. 그녀의 두 눈이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갑자기 발정난 들짐승처럼 식탁 위에 놓여있던 얼음물이 든 유리잔을 획 집어들고는 내 얼굴을 향해 악착같이 끼얹었다.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오늘 널 죽여버리고 말 테다. 차가운 물줄기가 허공에 곡선을 그렸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촤!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얼음물이 내 오른쪽 어깨를 강타했고 트렌치코트 옷깃을 타고 목덜미 안쪽으로 흘러내렸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물방울이 머리카락을 타고 뚝뚝 떨어져 대리석 바닥을 적셨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뺨에 튄 물기를 훔쳐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고 빨간색 녹화 및 녹음 표시 등이 어둠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깜빡였다. 나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아뜯을 기세였던 시어머니를 향해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며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어머니, 방금 하신 행동, 그리고 이 난장판이 된 집안 꼴, 제가 방금 전부 다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이 물건들 구매 영수증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총액을 합치면 8천만 원이 훌쩍 넘어요. 만약 제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더 대시거나 직원들 이사 작업 방해하시면 장담컨대 5분 안에 경찰이 이 현관문 앞에 서 있게 될 겁니다. 타인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정식으로 고소할 테니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탁하게 흐려진 그녀의 두 눈에 비로소 진짜 공포가 스치고 지나갔다. 허공에 치켜들었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고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욕설 한마디조차 뱉어내지 못했다. 지아야,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말로 잘 풀자. 응. 최민주는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보더니 갑자기 꼬리를 확 내리며 애원하는 투로 매달렸다. 그는 내 옷소매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몸을 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다. 시간은 1분 1초 빠르게 흘러갔다. 직원들의 손놀림은 어찌나 빠른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 무겁고 거창했던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마치 마술처럼 깔끔하게 포장되어 집 밖으로 실려나갔다. 새벽 2시. 소란이 물러간 아파트 안에는 죽은 듯한 정막만이 감돌았다.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던 럭셔리한 공간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휑한 벽과 바닥에 뒹구는 먼지 뭉치들만이 남았다. 커튼마저 뜯겨나간 통유리창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 텅 빈 거실 한가운데를 창백하게 비췄다. 공기 중에는 미처 가라앉지 않은 뽀얀 먼지와 퀴퀴한 곰팡내만이 맴돌았다. 최민주는 얇디 얇은 회색 수면 바지 차림으로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에 서 있었다. 그는 멍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엉덩이 붙일 의자 하나 남지 않은 거실에서 그는 마치 길바닥에 나앉은 노숙자처럼 처량하게 서서 두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유일하게 남겨진 낡은 발 매트 위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가슴을 퍽퍽 치며 둔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형적인 화병이 도졌을 때의 몸짓이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가슴 찢어지네. 우리가 전생에 무슨 몹쓸 죄를 지었다고 저런 독사 같은 년을 며느리라고 들여서 이 사달이나. 아이고, 우리 식구 다 말려 죽일 작정이구나. 그녀는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대성통곡을 했고 눈물 콧물이 심술궂은 얼굴 위로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다. 나는 현관의 짙은 그림자 속에 서서 이 우스꽝스러운 막장 드라마를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허리를 숙여 서류 가방 옆 주머니에서 편의점에서 사온 캔커피를 꺼냈다. 차가운 알루미늄 캔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으며 정신이 번쩍 드는 짜릿함을 안겨주었다. 치, 탁. 캔 뚜껑을 따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유독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고개를 젖히고 씁쓸한 블랙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러들어간 카페인이 마치 차가운 불꽃처럼 피로에 전 내 신경을 순식간에 일깨웠다. 나는 다 마신 빈 캔을 우그려뜨려 유일하게 수거되지 않고 남겨진 시커먼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에 툭 던져 넣었다. 그러고 나서 몸을 돌려 현관문 밖 복도에 내내 세워두었던 은색 캐리어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캐리어 바퀴가 복도의 시멘트 바닥과 마찰하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강지야, 너 거기 안 서. 등 뒤에서 다급하고 씩씩거리는 최민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양말 바람으로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나왔다.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문을 억지로 틀어막은 그의 얼굴 근육이 과도한 힘 때문에 파르르 경련하고 있었다. 내가 짐 좀 뺐다고 끝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우린 아직 법적 부부야. 이 물건들, 그리고 이 집 전세 보증금까지 전부 다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내가 내일 당장 법원에 소송 걸어서 내가 꿀꺽한 돈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싹 다 토해내게 만들 테니까 두고 봐. 그는 이빨을 빠득빠득 깔며 나를 노려보았다. 제 알량한 법적 지식을 총동원해 남자로서의 마지막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챙겨보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나는 그를 조용히 응시했다. 마치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여 당장 소각장에 쳐넣어야 할 폐기물 쓰레기 봉투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엘리베이터 안에 환한 백열등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나는 상체를 살짝 숙여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부부 공동재산, 나는 가벼운 한숨처럼 나지막이 반문했다. 민준아, 넌 엄마 치맛자락 뒤에 숨을 줄만 아는 찌질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무슨 서류에 사인했는지조차 기억 못하는 멍청이였구나. 그의 동공이 경악으로 팽창하는 것을 보며 나는 만족스럽게 허리를 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내 은행 계좌랑 내 어머니 신용카드 청구서나 똑똑히 확인해봐봐. 그리고 초인종 소리도 귀 기울여 듣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반걸음 물러서서 차가운 복도 타일 위에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잔뜩 웅크린 그의 발가락을 싸늘하게 훑어내렸다. 진짜 서프라이즈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나는 손을 들어 붉은 불빛이 들어온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위에 검지를 올렸고 가볍게 힘을 주어 꾹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틈새가 완전히 맞물려 닫히면서 흉하게 일그러진 최민준의 낯짝도 내 시야에서 가차없이 잘려나갔다. 좁은 승강기 안에는 기계가 작동하는 낮고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차가운 금속 벽의 등을 기대자 척추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다. 머리 위 창백한 LED 조명이 내 트렌치코트를 비췄고 고추장 양념이 묻어붉게 얼룩진 자국이 마치 골마 터진 흉터처럼 유독 흉측하게 눈에 띄었다. 고개를 숙여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내 손끝을 내려다보았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극도로 치솟았던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일 뿐이었다. 지난 3년간 나는 그 껍데기뿐인 완벽한 가정을 유지하겠답시고 내 스스로를 감정 없는 현금 인출기이자 로봇 청소기처럼 굴리며 살아왔다. 내가 죽어라 노력만 하면 매달 나오는 두둑한 월급을 최고급 한우 세트와 비싼 홍삼 진액으로 바꾸고 시어머니 통장에 꼬박꼬박 용돈을 꽂아드리기만 하면 아주 티끌만한 존중이라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비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억의 해일이 무자비하게 덮쳐왔다. 작년 추석 7일 밤낮을 야근하느라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경기도 시댁에 내려갔던 날이 떠올랐다. 나를 반긴 것은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닦지도 않은 녹그릇 무더기였다. 박명숙은 거실 안마의자에 늘어지게 누워 TV 트로트 방송을 보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 나를 부려먹었다. 지아야, 내일 제사 지내게 얼른 저 제기들부터 반질반질하게 닦아놔라. 아, 그리고 저기 동태랑 애호박 새소쿠리 썰어둔 거 밀가루 묻혀서 전 부치는 것도 잊지 말고. 우리 민준이는 회사 일로 피곤하니까 푹 자게 내버려 두고 너 일할 때 달그락거리지 않게 조심해라. 그날 나는 좁은 주방에 쪼그려 앉아 꼬박 8시간을 일했다. 싸구려 콩기름 냄새가 내 머리카락과 모공속까지 파고들어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었다. 허리는 트럭에 깔린 것처럼 끊어질 듯 아팠는데 내게 단 한 점의 서름도 주지 않겠다던 남편이라는 작자는 안방 전기장판 위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심지어 내게 시원한 얼음물 한 잔 떠다 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말이다. 띵. 1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양옆으로 스르르 열렸다. 10월 늦은 밤의 서울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바람에 흩날려 아파트 로비로 밀려 들어와 내 발목을 적셨다. 나는 트렌치코트 옷깃을 꽉 여미고 은색 캐리어를 끈 채 단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비 내리는 밤거리로 걸어나갔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나는 강남구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통유리창 앞에 앉아 있었다. 두꺼운 암막 커튼을 완전히 젖히자 잔뜩 찌푸린 하늘 아래로 서울의 출근길 차량 행렬이 마치 느릿느릿 기어가는 붉은 강물처럼 보였다. 객실 안은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손끝이 시리다고 느꼈다. 나는 유리 원탁 위에 놓인 얼음물을 들어 고개를 젖히고 크게 한 모금 마셨다. 얼음 덩어리가 유리잔 벽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차가운 물줄기가 식도를 타고 흘러내리며 위장 속에서 들끓던 시큼한 감정을 강제로 억눌러 주었다. 탁자 위에 뿜어져 나온 빛이 내 눈을 찔렀다. 나는 물잔을 내려놓고 검지를 뻗어하면 잠금을 풀었다. 국민은행에서 온 알림 문자였다. 쓸데없는 군더더기 없이 그저 누구라도 숨이 멎을 만큼 긴 숫자가 찍혀 있었다.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무려 5억 원. 그것은 마포구 전셋집의 보증금 전액이었다. 이 돈은 내가 결혼 전 광화문에서 밤낮 없이 데이터 모델링을 하며 편의점에서 제일 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코피를 쏟아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내 돈이었다.
애초에 계약서를 쓸 때 귀찮은 일을 피하려고 내 개인 계좌로 전액을 입금했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우선 조항까지 특약으로 달아두었었다. 최민주는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어제 오후 그가 사무실에서 몰래 모바일 게임을 처하고 있을 시간에 얄짤없이 집주인에게 연락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적지 않은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집주인에게 오늘 아침 동이 트자마자 보증금을 내 계좌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미처 화면을 끄기도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뒷자리를 확인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강지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 마포구 부동산 김대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개인의 약간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희가 방금 집주인분 모시고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던 아파트에 다녀왔는데요. 나는 푹신한 소파 깊숙이 등을 기대며 자세를 고쳐 앉고는 일말의 동요도 없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상황은 좀 어땠나요? 김대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방금 전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을 떠올리는 듯 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남편분이 문을 여셨는데요. 집안이 그야말로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싹 다 비워져 있더라고요. 집주인분은 벽에 뚫린 전동 드릴 자국을 보고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셨고요. 저희가 그 자리에서 남편분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졌다. 쭈글쭈글한 수면바지 차림에 까치집을 한 머리로 집주인의 추궁 앞에 뼛속까지 스며든 찌질함과 공포를 드러내고 있을 최민준의 모습이. 집주인은 뭐라던가요?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집주인분이 엄청 화가 나셔서 남편분께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전세 보증금은 이미 사모님께서 전액 회수해 가셨으니 이 집은 현재 불법 점유 상태라고요. 3일 안에 5억 원의 보증금을 다시 채워넣지 않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야 한다고, 안 그러면 법원에 강제 퇴거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김대리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동정심이 배어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집주인분 바지가랑이까지 붙잡고 늘어지셨는데 집주인분이 단칼에 뿌리치셨어요. 남편분은 계속 사모님께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계시던데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대리님. 나는 눈을 뜨며 싸늘한 눈빛을 번뜩였다. 남은 일은 저와 무관하니 집주인분께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으시라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스마트폰의 수신 차단 목록을 열었다. 화면에는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와 수십 개의 음성 사서함 메시지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전부 최민준이 건 것들이었다. 내게 잘 자라는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그 남자가 지금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미친 듯이 발악하고 있었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새벽 5시에 남겨진 음성 메시지 하나를 툭 눌러 재생했다. 지아야. 강지아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방금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더니 내가 5억 원짜리 전세 보증금을 싹 다 빼갔다고 하잖아. 너 진짜 미쳤어? 여기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 내가 돈을 쏙 빼가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어머니는 지금 화병이 도져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셔. 당장 돈 다시 돌려놔. 어젯밤 일은 내가 다 눈 감아줄 테니까 돈만 다시 이체해주면 우리 예전처럼 잘 살 수 있잖아, 응?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폭주하듯 울부짖더니 점차 울먹이는 애원으로 변해갔다. 화면 너머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시큼한 쉰내가 진동하는 듯했다. 나는 끝까지 듣지도 않고 곧바로 다음 메시지로 넘어갔다. 아침 7시에 온 메시지였는데 목소리는 이미 완전히 쉬어 있었고 벼랑 끝에 몰린 절망감이 묻어났다. 지아야,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방금 은희한테 전화해서 급한 대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라도 받게 빌려달라고 했거든. 근데 그 미친 기집애가 집안 꼴이 이 지경이 났다는데도 자기가 예약해둔 샤넬 신상백이 오늘 도착한다면서 단돈 10원 한 장 없다고 하더니 내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어. 지아야,
나 지금 당장 아침 사 먹을 돈도 없어. 어머니는 계속 울고만 계시고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제발 돌아와 주면 안 돼? 무너져 내린 그의 찌질한 하소연을 들으면서도 나는 단 한 톨의 연민조차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났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남자의 민낯이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 피를 빨아먹고 위기에 처하자 친동생에게조차 외면받는 쓰레기 같은 인간. 그는 알량한 달램 몇 마디와 쥐어짜낸 눈물 몇 방울이면 어젯밤 쏟아냈던 그 악독한 폭언들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래왔듯 내가 자존심도 없는 가정부처럼 쪼르르 달려가 그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워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음성 메시지를 끄고 스마트폰을 탁자 위에 툭 던졌다. 금속 케이스가 유리와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널찍한 거울 속에는 수척하지만 칼날처럼 예리한 눈빛을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줄기가 세면대로 콸콸 쏟아졌다. 나는 찬물을 양손에 받아 얼굴에 매섭게 끼얹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마지막 남은 피로감마저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3일 후 광화문, 내가 근무하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사옥. 아침 8시 30분 위출근 카드를 찍는 피크 타임이었다. 1층 로비의 높은 돔 천장 아래 대리석 바닥은 청소 여사님의 손길로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빳빳한 정장 차림의 파란색 사원증을 목에 건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갔고 빵빵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커피 향과 고급 향수 냄새가 뒤섞여 맴돌았다. 나는 피디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아직 냉기가 피어오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든 채 5cm 굽의 구두를 신고 여유롭게 출입 게이트를 통과했다. 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경쾌하고 리듬감 있는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내가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로비 구석의 로마식 기둥 뒤에서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지아야. 마치 죽어가는 들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처절한 비명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며 이 최고급 빌딩의 품위 있고 절제된 고요를 순식간에 찢어발겼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돌렸다. 최민준이 집 잃은 똥개처럼 내게 달려들었다. 그는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는 구깃구깃한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칼은 기름에 떡이 저 두피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퀭하게 파인 눈과 턱에는 푸르스름한 수염이 덥룩하게 자라 있었다. 심지어 신발조차 짝짝이로 신은 채였다. 왼발에는 검은색 구두를, 오른발에는 회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보안 요원들은 즉각 경계 태세를 갖추며 허리춤에 무전기에 손을 얹은 채 이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최민주는 내게서 반 미터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털썩하고 무릎이 꺾이더니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겁게 꿇어앉았다. 지아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그는 며칠을 씻지 않아 꼬질꼬질해진 두 손을 뻗어 내 종아리를 악착같이 끌어안았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손톱이 얇은 정장 바지를 뚫고 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다. 싸구려 소주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며칠은 양치질을 안 한 듯한 지독한 입냄새가 훅 끼쳐와 위장이 요동쳤다. 나는 구역질을 꾹 참으며 다리를 빼내려 했지만 그는 찰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너 미쳤어. 당장 놔. 나는 고개를 숙여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못 놔. 나랑 집에 같이 가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진 절대 못 놔. 최민준이 고개를 쳐들었다. 핏발이 선 그의 얼굴에는 콧물과 눈물이 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보는 눈이 많은 이 상황을 역이용해 자신이 가장 잘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도덕적 가스라이팅을 시전하기 시작했다. 지아야. 넌 어쩌면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 이래 봬도 우리 부부잖아. 집안 살림살이 다 빼가고 5억 원짜리 전세금까지 몽땅 털어가면
우리 식구 보고 다 길바닥에 나앉아 죽으라는 소리야?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셔서 지금 응급실 자리가 없어 복도 간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계셔. 어른한테 어떻게 이토록 몹쓸 짓을 할 수가 있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평소 남 말하기 좋아하던 타부서 여직원 몇 명이 입을 틀어막은 채 나와 최민준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 강 팀장님 평소엔 그렇게 도도하시더니 집에서는 저런 사람이었어? 시어머니를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들고 전세금까지 싹 말아먹었다고? 와, 진짜 너무 독하다. 그날 선 수군거림은 보이지 않는 독침이 되어 나를 도덕적 십자가에 매달려 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각도에서 최민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찔거리며 찰나의 승리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사회적 매장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내 회사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 내게 불효막심한 독부라는 꼬리표를 달아주면 내가 이 번듯한 직장을 지키기 위해 결국 백기를 들고 그 5억 원을 순순히 토해낼 거라 착각한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는 한 가지를 단단히 착각했다. 지금의 나는 알량한 체면 따위를 지키겠다고 피눈물을 삼키며 참아 넘기던 예전의 강지아가 아니었다. 나는 발버둥 치지도 다급하게 변명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하찮은 광대를 구경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오른손을 들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내 뇌를 절대적인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 주었다. 보안 요원님, 잠시만요에 나는 고개를 들어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최민준을 강제로 떼어내려던 2명의 보안 요원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아주 느긋하게 야른 태블릿 PC 한 대를 꺼냈다. 엄지손가락을 지문 인식 버튼에 대자 화면이 밝아졌다. 나는 바탕화면에 있는 무선 미러링 앱을 실행했다. 수석 데이터 분석가인 나에게 이사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네트워크 포트를 찾는 일쯤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최민준,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오랜 친구를 부르듯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눈빛만큼은 얼음물에 담금질한 칼날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 걸 이렇게나 좋아하니 내가 더 크고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줄게. 내 검지손가락이 화면 위, 로비 중앙에 설치된 80인치 고화질 LED 전광판을 가리키는 아이콘을 가볍게 터치했다. 날카로운 전자음이 로비 천장을 울렸다. 회사 1분기 재무보고를 반복해서 틀어주던 대형 화면이 0.5초간 까맣게 꺼졌다. 그 직후 엄청나게 크고 선명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 떡하니 나타났다. 로비는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거대한 전광판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다. 최민준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획 고개를 돌려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갔다. 화면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바닥의 대리석보다 더 창백해졌다. 내 종아리를 끌어안고 있던 그의 두 손이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확 풀렸다. 그것은 석 달 전 최민준과 그의 여동생 최은혜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다. 화면의 글씨는 수십 배로 확대되어 있어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찰진 따기가 되어 최민준의 낯짝을 후려갈기는 듯했다. 화면에는 최은혜가 보낸 메시지가 띄워져 있었다. 오빠, 새언니 급여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요즘 그 가상화폐 완전 떡상 중이잖아. 내 친구는 어제 하루 만에 2천만 원이나 벌었대. 이어진 최민준의 답장이 가관이었다. 알아냈지? 지 생일로 해놨더라. 멍청한 여편네. 통장에 8천만 원 넘게 들어있어? 최은혜가 다시 보냈다. 대박. 일단 5천만 원만 빼서 나한테 빌려줘. 한탕 제대로 땡기게. 어차피 새언니는 매일 야근만 하느라 통장 내역 확인도 안 하잖아. 나중에 돈 벌어서 채워놓고 오빠가 투자해서 번 돈이라고 뻥치면 오히려 언니가 오빠한테 엎드려 절할걸. 최민준이 흔쾌히 동의했다. 콜 근데 이거 절대 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하면 안 돼. 또 잔소리 폭격 떨어지니까.
내일 당장 은행 가서 내 차명 계좌로 쏴줄게. 헐. 로비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향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하던 동료들은 이제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바닥에 꿇어앉은 최민준을 쓰레기나 사기꾼 보듯 노려보고 있었다. 세상에 마누라 월급 통장 훔쳐서 코인 투기를 해?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빼돌리다니 저게 사람이야? 완전 도둑놈이네. 그러고도 뻔뻔하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적반하장으로 난리를 쳐? 진짜 철면피다. 사회적 심판의 화살이 이 순간 완벽하게 방향을 틀었다. 방관자들의 싸늘한 경멸과 비웃음이 해일처럼 최민준을 덮쳤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입술을 달달거리며 뭐라 변명하려 했지만 개미 새끼만 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풀려버린 다리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건 그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 나는 태블릿 화면을 다시 한번 가볍게 쓸어 넘겼다. 대형 전광판의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이번에는 유명한 지역 맘카페인 마포구 맘카페의 게시글 캡처본이었다. 작성자의 닉네임에는 내가 미리 쳐둔 새빨간 테두리가 선명했다. 평생 헌신한 시어머니. 게시글 제목부터가 악의적인 선동으로 가득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 진짜 파렴치하네요. 다들 와서 판단 좀 해주세요. 본문 내용은 사실을 철저히 찌그러뜨린 악독한 하소연이었다. 우리 집 며느리라는 년은 광화문에서 잘나가는 화이트 칼라랍시고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다니지만 집구석에서는 밥 한 끼 차릴 줄 모르는 천덕꾸러기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애 하나 못 갖는 걸 보면 밖에서 몸 간수 못하고 막 굴려서 대가 끊긴 게 뻔해요. 매일 밤 야근한답시고 새벽에나 기어들어 오는데 그 회사 안에서 어떤 놈이랑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지 네 알겠습니까? 불쌍한 우리 아들내미만 공무원 월급 받아가며 그 여우 같은 년 뒤치다꺼리 하느라 등골이 휜답니다. 이런 성녀 같은 며느리는 당장 내쫓아야 마땅하지 않나요? 글 아래에는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최은혜가 짓밟아 더럽혀놓은 내 맞춤형 구두 사진이었다. 그 옆에는 비아냥거리는 투의 문구까지 적혀 있었다. 우리 아들 피 같은 돈으로 명품이나 사재기 하는 거머리 같은 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맘카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특유의 사회적 매장과 사이버 불링은 현장에 있던 모든 워킹맘과 여직원들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리고 말았다. 나는 바닥에 엎어져 한 줌의 진흙탕처럼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 최민준을 내려다보았다. 내 목소리는 잔혹할 만큼 차분했다. 최민준. 내 어머니가 익명으로 저딴 쓰레기 글을 올렸을 때 IP 주소 조회해보니까 내가 밤낮 없이 게임 돌리던 우리 집 그 데스크톱이더라. 너희 식구는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5억 원짜리 전셋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내 급여 통장에 손대서 가상화폐 빚이나 메우려 들고 그것도 모자라 인터넷에 내가 바람이 났다느니 불임이라느니 헛소문까지 퍼뜨렸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내 직장까지 찾아와 살려달라고 빌어? 최민준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허공에 대고 무력하게 두 손을 휘저었다.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그가 변명했다. 아, 아니야 지아야. 그거 다 오해야. 나 그 돈 안 뺐어. 마지막에 진짜 이체 안 했다고. 어머니도 그냥 홧김에 그러신 거지. 내가 이체를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전에 그 통장 분실 신고를 해버려서 못 뺀 거겠지. 나는 그의 구차한 변명을 차갑게 자르고는 태블릿 PC를 다시 가방 안에 챙겨 넣었다. 손목을 들어 은색 까르띠에 시계를 확인했다. 8시 45분.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다.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더니 제복을 입은 법원 집배원이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옆구리에 낀 채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쓱 둘러보더니 사람들에 둘러싸인 우리 쪽으로 곧장 다가왔다. 실례지만 최민준 씨 되십니까? 집배원이 큰 소리로 물었다. 최민준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집배원을 올려다보았다. 집배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누런 서류 봉투를 최민준의 코앞에 무미건조하게 내밀었다. 최민준 씨, 서울가정법원에서 송달된 소장입니다.
강지아 씨가 제기하신 이혼 소송장과 위자료 청구서가 동봉되어 있으며 그리고 집배원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봉투 뒷면에서 눈이 시리도록 새빨간 스티커 한 장을 떼어냈다. 그것은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빚쟁이들을 가장 벌벌 떨게 만드는 공포의 상징, 바로 압류 딱지였다. 법원에서 발부한 가압류 및 추심명령서입니다. 배우자의 고액 자산을 횡령하려 한 정황이 소명되어 법원에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귀하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귀하의 공무원 급여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로 강제 압류를 승인했습니다. 최민준의 머릿속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 핏빛 딱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는 두 눈을 허옇게 뒤집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기절해 버렸다. 보안 요원님, 이 사람 좀 끌어내주세요. 회사 대리석 바닥 더러워지겠네요. 나는 기절한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던 두 보안 요원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나는 남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든 채 구두 굽소리를 올리며 경외심과 충격, 심지어 일말의 열광마저 섞인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3개월 후, 서울에는 올겨울 첫눈이 펑펑 쏟아졌다. 나는 강남구에 새로 입주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구름을 뚫고 나온 햇살이 따스한 원목 마루 위로 부서져 내렸다. 집안에는 보일러가 훈훈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나는 얇고 부드러운 실크 파자마 차림으로 방금 내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유리잔 표면에 맺힌 촘촘한 물방울들이 내 손끝을 타고 미끄러져 내렸다. 커피를 가볍게 한 모금 머금자 쌉싸름한 맛 뒤로 은은한 단맛이 혀끝을 맴돌았다. 탁자 위에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다. 예전 마포구 전셋집을 중개해 주었던 부동산 김대리가 보낸 안부 문자였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지아 사모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참 우스운 소식이 하나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 남편분 가족들, 결국 집주인한테 쫓겨난 뒤로 계좌가 다 묶이는 바람에 서울 시내 보증금을 못 구해서 저기 노원구 구석탱이에 있는 허름한 반지하로 쫓겨나듯 이사 갔다고 하네요. 거긴 1년 내내 물이 새서 벽지마다 시커먼 곰팡이가 슬어있다던데 말입니다. 어제 예전 이웃분한테 전해 들은 얘긴데 그 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몇백 원 아끼겠다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가 이웃한테 딱 걸렸대요. 눈 펑펑 오는데 길바닥에서 서로 머리채 잡고 뒹굴며 싸우는 바람에 경찰차까지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며 내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나는 굳이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무심하게 화면을 끄고 스마트폰을 소파 위로 던져두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눈발은 한층 더 굵어져 가고 있었다. 흩날리는 새하얀 눈송이들이 이 도시의 모든 추악함과 더러움을 포근하게 덮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내 세상은 마침내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다. 자, 여기까지가 지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속 그녀는 부당함에 맞서 큰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힘든 결정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가장 원하는 선택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늘 행복하고 즐거우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